안녕하세요. 내중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11월 1일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가을은 이렇게 또 짙어가고 결실의 계절이 되어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그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영국 역사를 하면서 어떻게 암울한 그 상황에서 엘리자베스는 앞이 보이지 않았죠. 생명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또 이미 모든 것은 박탈당했습니다. 공주로서의 자격도 박탈당했고 성에 유폐되어 있었고 갇혀져 있었고, 그래서 언제 죽음이 엄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도 혼자서 생각했던 거는 독서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서를 하고 배우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결국은 예상치 않게 언니가 왕이 되고, 그 언니가 또 예상치 않게 빨리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서 그 다음에 자기 순서가 온 거예요. 내적으로 잘 준비되어진 내공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국이 마침내 제국으로 들어설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거창한 얘기를 또다시 말씀드리는군요.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거긴 한데, 영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최고의 강한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여기서 출발되더라라는 얘기고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한 나라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 때에 독서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독서로 일어서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집안이 일어서는 거는 이거는 일도 아닌 겁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 우리 집안, 나부터 일어서야겠다는 일이 이 독서에서 비롯된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 첫 시작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나가야 될 거는 16장에서 시작해서 20장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지난주를 잠깐 한번 되돌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멀쩡히 잘 있던 사람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것도 정권 중개인이라는 괜찮은 직장에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가 아들, 딸, 아내 이렇게 단란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잘 있다가 어느 날 찰스 스트릭랜드는 집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파리로 도망가 버린 이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시켜 본다든지 한번 화해를 시켜 볼 생각으로 찾아간 게 이 소설을 쓰고 있는 화자가 이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서 만나봤던 거는 소문과 다르게, 전혀 다르게 그야말로 아주 허름한 호텔에서 겨우 보잘것없는 몰골을 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무지 얘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얘기가 안 통하는데 가장 크게는 이 사람은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것, 내가 그려야 한다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그려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집을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소설의 제목처럼 그래야 한다, 예술에 대한 심취라 할까, 예술에 대한 동경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이게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장엔 이룰 수 없이 보이지만은 저 멀리 있는 달처럼 늘 쳐다보면서 이루기를 애쓰는 바로 그런 상황이 달이라면은, 여기에 설득하러 간 사람은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이때까지 17년 동안 잘 결혼 생활 했잖아요. 와이프는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이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 소설에서 6펜스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에서 유통되던 가장 작은 동전이 6펜스. 한번 보세요. 달이나 동전이나 동그랗게 생겼죠? 거기다가 은빛이었다 합니다. 그 동전이. 달도 보면은 은빛의 달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해서 형태상으로 동시에 해서 하나는 이 세상의 일, 하나는 이상적인 일, 이렇게 되어져 보니까 도무지 자기가 가서 얘기하면서 얘기가 안 통합니다. 얘기가 안 통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말로는 빈손으로
그렇게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다음에 얘기는 이 찰스 스트릭랜드의 부인과 그 형부, 언니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여기서 역시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죠. 직접 가서 만나본 사람도 말이 안 될 텐데 여기 앉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끝나버린 게 지난번까지 얘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15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소설의 형태에서 봤을 때 우리는 소설 5단계가 있습니다. 이 소설 5단계 중에 지난번에 했던 게 첫 번째 발단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들어가는 전개 부분입니다. 어떻게 소설이 이렇게 전개되는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전개되는데 그 집 나가는 거는 뭐 그냥 첫 출발이라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일이 곧 이어서 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요약했는 부분을 한번 시청해 보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써머신 몸의 소설 달과 6펜스를 읽다 보면요. 이야기 전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확 틀어버리는 정말 기가 막힌 지점이 있습니다. 마치 문에 달린 경첩처럼요. 바로 16장부터 19장 딱 이 4개의 장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소설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지 그 정교한 구조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소설 사실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 하나로 시작하잖아요. 찰스 스트리클랜드라는 남자, 안정된 직장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지위까지. 남 부러울 것 하나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장 덜렁 남기고 사라져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첫 번째 힘이죠. 그리고 이 소설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달과 6펜스라는 아주 강력한 은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6펜스는 말 그대로 우리 발밑에 떨어진 동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 세계, 그러니까 사회적인 평판이나 돈, 안정처럼 손에 잡히는 가치들을 상징하죠. 반면에 달은 어떻습니까? 저 하늘 위에 떠있는 손에 잡히지 않는 이상, 예술을 향한 광적인 집착, 내면의 목소리 같은 걸 의미합니다. 스트리클랜드는 발밑에 6펜스를 버리고 저 멀리 있는 달을 향해 떠나버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이 4개의 장이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작동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스트리클랜드가 버리고 떠난 6펜스의 세계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또 무대가 파리로 옮겨지면서 어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그의 천재성을 예언하게 되는지,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과연 무엇인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16장에서 19장은 그냥 이야기가 흘러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작가는 이 4개의 장을 통해서 소설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장치로 여러 개의 톱니바퀴를 아주 정교하게 돌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 4개의 장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임무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런던을 배경으로 펼쳐졌던 스트리클랜드 부부의 사회 드라마에 마침표를 딱 찍어버립니다. 둘째, 이야기의 무대를 예술의 심장부인 파리로 완전히 옮겨놓죠.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요. 스트리클랜드라는 이 이해 불가능한 존재를 비춰줄 새로운 렌즈, 바로 더크스트로브라는 인물을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이 3가지 기능이 서로 맞물리면서 소설은 한 남자의 가출이라는 평범한 가정 드라마에서 예술 창조에 관한 거대한 신화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런던 이야기의 종결은 바로 스트리클랜드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 완성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그녀의 여정은 남편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요. 마치 거울 이미지처럼요. 남편이 달을 쫓아서 모든 걸 버렸다면 그녀는 반대로 6펜스의 세계를 완벽하게 장악해 나갑니다. 여기서 정말 감탄하게 되는 건 그녀의 초기 대응 방식입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에 그녀는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잔인한 진실과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에 대중의 인식을 아주 창의적으로 관리하는 길을 택하죠. 자기가 속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가장 효과적인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이건 거의 사회적 예술 행위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대사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겠다며 가정을 버린 남자라는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을 프랑스 댄서와 눈이 맞아 도망간 남자라는 아주 낭만적이고 통속적이라서 오히려 이해하기 쉬운 거짓말로 대체해 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체면을 차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모욕적인 현실을 자신이 속한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허구로 재창조하는 일종의 예술 행위인 셈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 전략을 발판 삼아서 정말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버림받은 희생자에서 시작해서 불과 5년 만에 여러 명의 직원을 둔 성공한 사업가로 완벽하게 변신합니다. 남편이 내팽개친 바로 그 6펜스의 세계에서 그녀는 당당한 승리자가 된 거죠. 하지만 그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5년 후에 화자가 다시 만난 그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혼은 메마르고 속물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힘들게 얻은 자신의 성공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유력 인사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입에 올리죠. 이것이야말로 6펜스 세계관이 가진 비극 아닐까요? 외부의 인정을 얻는 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한 나머지 정작 내면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스트리클랜드 부인의 이야기가 런던에 막을 내리면서 소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무대, 새로운 분위기로 이동합니다. 심지어 화자 자신조차 종점과 종점을 오가는 전차 같은 런던의 단조로운 삶의 권태를 느끼고 파리로 떠나거리죠. 이곳으로 런던을 배경으로 한 1막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술적 투쟁과 모더니즘의 심장부인 파리에서 2막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모순적인 조연, 더크 스트로브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더크 스트로브. 처음에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소개돼요. 그의 그림은 상업적으로는 잘 팔리지만 예술계에서는 초콜릿 상자에나 어울릴 법한 그림이라며 조롱받는 아주 감상적이고 낡은 스타일의 화가거든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 인물의 핵심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그는 끔찍한 화가이지만 동시에 완벽한 비평가예요. 자기 그림은 진부하기 짝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작품에 담긴 진짜 천재성을 알아보는 데에는 놀랍도록 정확하고 섬세한 안목을 가졌다는 거죠.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가는 스트루브라는 인물을 통해서 창조하는 능력과 알아보는 능력이 전혀 다른 재능이라는 소설의 핵심 주제 중 하나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우스꽝스럽고 결함 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스트리클랜드의 예술이 가진 중요성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스트리클랜드라는 저 멀리 있는 달의 첫 번째 빛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예언자의 입을 통해 비춰지는 순간이죠. 스트로브가 스트리클랜드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자기 화실로 초대해서 자랑스럽게 작품들을 보여주었죠. 스트리클랜드는 모든 그림을 말없이 훑어본 다음에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돈 20프랑을 빌리러 왔네. 그리고는 돈을 받고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스트로브를 절망시킨 건 돈을 요구한 그 무례함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완벽한 무관심이었죠. 스트리클랜드의 침묵은 그 어떤 신랄한 비평보다도 더 강력한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스트로브의 예술이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에서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선언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굴욕을 겪고도 스트로브는 이 믿을 수 없는 선언을 합니다. 이건 소설 전체에서 스트리클랜드의 선택이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어쩌면 세계사적인 천재의 필연적인 여정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가장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가장 심오한 진실의 예언자가 되는 이 역설, 바로 이 장면이 소설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제 소설의 중심 질문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의 무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갈등은 바로 이 두 가지 관점의 충돌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남편인 더크 스트로브는 위대한 예술을 위해서라면 인간적인 결함쯤은 용서될 수 있다는 미학적 관점을 대표합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 블란치는 천재성이란 파괴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인간에게 위험할 뿐이라는 인간 중심적 관점을 대변하죠. 그녀는 스트리클랜드의 예술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괴물성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이 4개의 장을 거치면서 소설은 더 이상 한 남자가 왜 가족을 버렸나를 묻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끝났어요. 대신
위대한 예술을 만들기 위해 인간은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신화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예측 가능한 6펜스의 땅에서 혼돈스럽고 숭고한 달의 영역으로 진짜 여정은 바로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결국 이 네 개의 장은 우리 독자들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한 명의 천재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가? 예술의 숭고함은 과연 인간적인 도덕률 위에 군림할 수 있는가? 소설은 답을 주지 않죠. 이 질문이야말로 달과 6펜스가 우리에게 남기는 영원한 숙제일 것입니다. 자, 한번 전체 오늘 들어보세요. 일단은 16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보니 스트릭랜드 부인은 인격자였다. 괴로움이 적지 않았겠지만 그녀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란 남의 넋두리에 금방 실증을 내고 남의 재난은 되도록 보지 않으려 한다는 걸 영리한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를 가나 친구들은 그녀의 불행을 측은하게 생각하여 그녀를 자꾸 초대하려고 했는데 조금도 나무랄 데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의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눈에 거슬리는 법이 없었고 쾌활하게 처신하면서도 뻔뻔하게 굴지 않았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 남의 괴로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남편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는 늘 연민을 보이며 말했다. 남편에 대한 그러한 태도 때문에 처음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말이죠. 그 사람이 혼자라고 하셨지만 잘못 보신 게 틀림없어요.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가 영국을 떠날 때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행적을 갖추는 솜씨가 여간 천재적이 아니군요. 부인은 얼굴을 돌리면서 살짝 얼굴을 붉혔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이가 누구랑 달아났다고 하더라도 반박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딴 화제로 바꾸었다. 얼마 뒤 나는 부인의 친구들 사이에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내용인즉 찰스 스트릭랜드가 엠파이어 극장의 발레 공연에서 처음 본 어느 프랑스 댄서에게 홀딱 반해 그 여자를 따라 파리로 가버렸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기이하게도 그 소문은 스트릭랜드 부인에 대해 적잖은 동정심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체면도 상당히 세워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문은 부인이 갖기로 결심한 직업에도 얼마간 도움이 되었다. 머켄드르 대령은 부인이 한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부인은 한시라도 빨리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문인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덕을 보기로 마음먹고 때를 놓칠세라 당장 속기와 타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원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여느 타이피스트보다는 일을 잘 하리라는 믿음을 주었고 그녀의 사연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가져주었다. 친구들도 일거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아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 머켄드르 부부는 자식이 없는 데다 생활에 여유도 있어서 아이들을 맡아 돌봐주기로 했다. 따라서 스트릭랜드 부인은 이제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었다. 그녀는 살던 아파트를 세놓고 가구들도 팔았다. 그러고는 웨스트민스터의 조그마한 방 2개를 얻어 세상살이를 새롭게 시작했다. 워낙 재주가 있는 여자라 이 새로운 모험에서도 성공을 거둘 게 분명했다. 16장의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한동안 못 만났습니다. 스트릭랜드 부인을 만나보니까 이제 괴로움도 적지 않을 것 같았는데 참 인격자답게 그렇게 또 배운 사람답게 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런 부분이 참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것을 참 예리하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넋두리에 금방 실정을 내고 남의 재난을 되도록 보지 않으려 한다는 걸 영리한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예. 그래서 그 영리한 그 스트릭랜드 부인은 세상은 이런 거야라고 해서 딱 그 이해하고 있다 할까? 세상에 대한 분명한 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인심이랄까 세상 사람들의 흐름 방향은 그렇습니다. 넋두리나 하고 아주 뭐랄까 징징 짤고 그렇게 됐을 때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있나요? 다 떠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남의 넋두리에 금방 실정을 내고 재난을 돌보려고 하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일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릭랜드 부인은 버림받아 버렸죠. 버림받았는데 의연하게 또 그러면서 나름대로 쾌활하게 처신하려고 하면서 잘 하고 있더라. 대신에 이제 이런 거는 있다는 게 자기가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인데 자기가 혹시 천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무척 신경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고 잔뜩 유명 인사들을 얘기하면서 만나고 있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의 그래도 처신을 바닥 사람 처신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런 수준 있는 사람들과의 교분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 스트릭랜드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제가 누구께 들었던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혹시 남편이 집을 나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누구랑 같이 달아났다고 소문이 났고 그러니까 혹시 누구랑 같이 달아났다 하더라도 선생님께서는 반박하지 말아 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야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친구도 그렇게 관여돼서 지금 힘들었는데 그걸 반박까지 하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얘기가 소문에 이렇게 나버렸다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 발레단이 왔는데 그 여자 발레 댄서께 폭 빠져가지고 다 집안 거를 내팽개쳐 버리고 파리로 도망갔다. 이렇게 소문났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보면은 이 같은 일을 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교회에 있으면서 김진욱 목사님 상담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어떤 일로 그런가를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적절히 내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겠다. 그러면 이 문제를 김진욱 목사님께 연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선에 할 수 있다 싶어서 만나서 보면은 꼭 나오는 얘기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누가 나를 배신했고 소문은 이렇게 났고 자기는 그야말로 쬐끔 뭐 요만큼 티끌만큼 뭐 했으면 이렇게 얘기가 부풀어져 있고 막 그거를 너무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런 곤란함을 당한 사람은 일단 자기 얘기를 다 풀어내는 게 스스로가 치유받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그래요. 참 안타깝네요.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물어보기는 하는데 다 듣고 난 뒤에 제가 하는 얘기가 "원래 세상이 그런 겁니다. 소설은 괜히 되는 게 아니고요. 소설은 작가가 어떤 게 쓰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소설을 쓰게 돼 있거든요. 인간 세상이 소설을 쓰게 돼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해서 그런 거에 휘말려 버리면은 내가 못 헤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말고 '세상은 원래 저런 거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둬 버려야 돼. 반박하면서 "나 그거 아니야." 뭐 이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같이 맞물려서 일을 더 키우게 돼 있다는 맞는 얘기 같나요? 뭐 그게 뭐 반드시 모든 케이스는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인간사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풀어져서 이렇게 되어져서 소문이 났다. 다행히 그렇게 소문 나니까 이쪽 스트릭랜드 부인 쪽에는 그래도 알고 지냈던 사람들 저기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원고를 받아서 타자를 타이핑해 주는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소문 나 있으니까 너도 나도 이제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그거를 소개도 해 주고 그렇게 타자 일 들어오니까 직원 4명을 여자 직원 4명을 데리고 본인이 직접 타이핑하는 경우보다 대부분 타이핑한 거를 교정하고 인제 그렇게 하는데 또 배운 학식도 있고 해서 교정하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잘 여유롭게 살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큰 아파트는 세를 놓고 조그마한 방 2 칸짜리 아파트로 옮겨 갔고 아이들은 이모부가 아이들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모부네가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시켜 주고 그래서 "잘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화자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워낙 재주가 있는 여자라 이 새로운 모험에도 성공을 거둘 게 뻔했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에 좋은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주라고 했는데 제주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제주가 많으면은 이 위기 돌파가 쉽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늘 얘기해 온 게 폴리메스라는 말을 했어요. 폴리메스라는 얘기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요. 적어도 3개 이상, 2개도 아닙니다. 3개 이상의 분야의 전문가다운 사람, 이런 사람을 폴리메스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요. 그 폴리메스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3개 이상의 전문가적인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어려움이 탁 닥쳤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탁 닥쳤을 때에 극복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는 여기에 나오는 주식 중개인처럼 이 주식 중개인의 전문가였어요. 과거에는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식 중개인 한 사람하고 그냥 배운 것도 없고 그러더라도 이 사람은 일반적인 농사 짓는 사람 한 사람하고 같이 무인도에 표류됐다고 볼게요. 무인도에 표류됐을 때에요. 제일 먼저 곤란을 겪게 되는 거는 주식 중개인입니다. 무인도에서 주식 중개인 전혀 필요 없잖아요. 그것밖에 몰랐어요. 거기에 비해서 농부였지만은 빌것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주로 보면 이렇게 산에서 흐르는 물이든지 산 형상을 보면 어디 가면 물이 있을 거라는 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계곡 쪽으로 가면 물이 있을 거다. 이런 거라든지 또 뭘 먹을 수 있다. 또는 뭘 먹을 수 없다. 이런 거는요. 농부가 훨씬 더 잘 알게 되죠. 이게 제가 어떤 사회가 갑자기 바뀌어서 무인도에 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나는 주식 중개인으로 잘 하고 있었는데 내 직업이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중개인만 날아가는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주식은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데다가 더 나아가서 AI께 시켜 놓습니다. 그럼 AI가 스스로 요 정도 선에서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되게 지금 주식이거든요. 중개인 점점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한번 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변호사고 뛰어난 변호사일지라도 지금 판례들을 다 머릿속에 갖고 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AI라는 쪽에서 변호사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이제 쪽박 차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얘기가 갑자기 옆으로 가버렸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워낙 재주가 있는 여자라 이 새로운 모험에도 성공을 거둘 게 분명했다라는 소설가가 써놓은 한 문장을 한번 보세요. 역시 참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런 식으로 80년도 더 지난 오래된 소설인데도 벌써 딱 원리를 얘기해 준 사입니까? 그래서 앞에도 하나 있었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 이 얘기였습니다. 다음 17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5년쯤 지난 뒤 나는 한동안 파리에 가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런던에서 사는 일이 따분해졌던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실증이 났다. 친구들도 단조롭고 판에 박힌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전혀 신선한 자극을 주지 못했고 만나면 하는 얘기도 늘 뻔했다. 연애 이야기라는 것도 지루할 만큼 진부했다. 우리는 종점과 종점을 오가는 전차와도 같아서 이 전차를 타고 다니는 승객의 수를 거의 정확히 알아맞힐 수 있었다. 생활이 너무 편안하리만큼 정돈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내 작은 아파트를 비워주고 얼마 안 되는 소유물을 처분한 뒤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떠나기 전에 나는 스트릭랜드 부인을 만났다. 얼마간 보지 못했더니 그 사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늙어 보였고 몸이 야위고 주름이 늘었을 뿐 아니라 성격까지도 변한 것 같았다. 사업은 잘 되어 chancery 레인에 사무실을 내고 있었다. 자기가 타자를 직접 치는 일은 별로 없었고 젊은 여자들을 4사람 고용해 일을 시키고 그들이 친 것을 다듬는 일을 주로 했다. 그 일을 좀 멋지게 하고 싶었는지
그녀는 파란 잉크와 빨간 잉크를 많이 썼다. 제본할 때는 여러 가지 엷은 빛깔의 물결무늬 명조처럼 보이는 결이 거친 종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일은 깔끔하고 정확하게 한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돈을 꽤 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래도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는지 틈만 나면 자신이 괜찮은 집안 출신임을 일깨워 주려고 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자기가 아직은 미천한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있는 대로 들먹거리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했다. 또 한 부인은 자신의 용기와 사업 소원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고 다음 날 밤 사우스 켄싱턴에 사는 어느 왕실 변호사와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더 기쁘게 생각했다. 아들이 케임브리지에 다닌다고 말하면서는 흐뭇해했고 사교계에 나간 지 얼마 안 된 딸에게 무도회 초청이 밀려든다는 말을 할 때는 살짝 소리내어 웃기까지 했다. 그때 나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 따님도 부인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할 건가요? 아니, 천만에요. 그 일은 절대 시키지 않겠어요. 부인은 대답했다. 예쁘게 생겼잖아요. 틀림없이 좋은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따님도 같은 일을 하면 부인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배우를 시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생각이 달라요. 그야 내노라 한 극작가는 다 알고 있으니 내일이라도 당장 배역을 얻어줄 수 있죠. 하지만 전 그 애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아무렇게나 어울리는 게 싫어요. 스트릭랜드 부인의 배타적인 삼류의식에 나는 얼마간 흥이 가시고 말았다. 남편분 소식은 들으셨나요? 아니요,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죽었는지도 모르죠. 제가 파리에 가면 만날지도 모르겠군요. 소식 들으면 알려드릴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형편이 정말 어렵다면 저도 좀 도울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얼마간 선생님께 돈을 보내드리면 그이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전해주셔도 되겠죠? 참 너그러우시군요. 하지만 나는 그 제의가 친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고통을 겪으면 인품이 고결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행복이 때로 사람을 고결하게 만드는 수는 있으나 고통은 대체로 사람을 좀스럽게 만들고 앙심을 품게 만들 뿐이다. 스트링랜드 부인을 만나고 난 뒤에 또 한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의 시간을 흘른 이후에 이 화자는 런던에 사는 거에 대해서 따분해졌다는 거. 너무 틀에 박혀져 있는 것 같고 또 만나는 친구들도 늘 그렇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마치 런던에 있는 전차가 이쪽 정류장에서 저쪽 마지막 정류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시간대에 얼마만큼 손님이 탈 거다라는 걸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표현도 재밌지 않나요? 그럴 정도로 런던의 생활이 너무 틀에 박혔고 틀에 박힌 이 생활이 싫어졌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내가 파리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파리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파리로 떠나기 전에 스트릭랜드 부인을 또 만납니다. 그동안에 한 5년 지나고 난 뒤에 봤더니만은 더 늙어 보였고 몸이 야이고 주름이 늘어났고 그렇죠. 뭐 여자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창이 딱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싸그러지는 게 훨씬 더 빨리 그렇게 싸그러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부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얘기를 해줍니다. 아들이 캠브리지 다니고 있고 또 딸도 사교교에 상당히 그 신데렐라처럼 떠오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딸을 그러면은 앞으로 이 일을 시키면 되겠네요. 물려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딸은 예쁘게 생겼고 틀림없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배우를 시키라 하는데 나는 그거는 싫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만나야 될 게 배우라면은 딸을 그걸 시키는 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또 슬쩍 한 물어봅니다. 혹시 남편 소식은 듣고 계시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니요. 한마디도 못 듣죠.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파리에 가서 만나게 되면은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그렇게 했더니만 그는 잠시 좀 생각합니다. 망설이다가 그다음 얘기가 재밌습니다. 그이가 형편이 어렵다면 나도 조금 도울게요. 돕는 방식은 선생님께 돈을 보내드리면 선생님이 내가 보냈다 하지 말고 좀 그이께 돈을 그렇게 보태주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참 너그러우시군요. 그렇게 해서 너그럽다고 이제 칭찬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 문장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나는 그의 제의가 친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고통을 겪으면 인품이 고결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죠? 행복이 때로 사람을 고결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고통은 대체로 사람을 좀스럽게 만들고 앙심을 품게 만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상을 보는 눈 가운데에 참고할 만한 좋은 눈이죠. 그래서 고통이 인품을 거창하게 할 거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있긴 한데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는 그 고통 속에 사람은 좀스러워지고 앙심을 품게 되고 이게 인간이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파리에 가서 2주일도 못 되어 나는 스트릭랜드를 만났다. 가자마자 나는 리데담 거리에 있는 어느 집 5층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얻고 중고상에 가서 200프랑을 들여 기거하기에 불편이 없을 만큼 가구를 사 넣었다. 아침에 커피를 끓이는 일과 집안 청소를 하는 일은 관리인이 맡아 해주도록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 다음 친구인 덕스토브를 만나러 나갔다. 더크스트로브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생각만 해도 비웃음을 자아내든가 아니면 저도 모르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인간 가운데 하나였다. 어릿광대 같은 면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화가였지만 솜씨는 형편없었다. 로마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나는 로마에서 보았던 그의 그림이 그때까지도 잊히지 않았다. 이 사람은 평범한 소재들의 끈덕진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두근대던 영혼을 가졌던 그는 스페인 광장의 베르니니 돌계단에서 서성이는 모델들을 줄기차게 그렸다. 그의 스튜디오에 가보면 수염이 더부룩하고 눈이 커다란 꽃가를 쓴 농부들이며 누더기를 걸친 장난꾸러기들, 빛깔 선명한 치마를 입은 여자들 그린 캔버스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림 속 사람들은 교회 계단에서 어슬렁거리거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뒤로 하고 사이프러스 나무 그늘에서 노닥거리거나 르네상스식 우물가에서 사랑을 하거나 우마차를 따라 캉파냐 들판을 헤매거나 했다. 꼼꼼하고 정성스레 색칠한 그림들이었다. 사진이라도 그보다 더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빌라 메디치에 있던 어떤 화가는 그를 초콜릿 상자의 대가라 부르기도 했다. 그의 그림을 보노라면 모네나 마네, 그 밖의 인상파 화가들은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난 대단한 화가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네. 하고 그는 말했다.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못 되지. 하지만 내게도 뭔가는 있네. 내 그림이 팔리잖나? 난 누구에게든 그 사람의 집안에 낭만을 씹어주네. 자네 아나? 내 그림이 네덜란드에서만 팔리는 게 아닐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서도 팔리지. 내 그림을 사는 사람들은 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돈 많은 상인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의 겨울이 어떤지 자네는 잘 모를 거야. 아주 길고 어둡고 춥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내 그림 같다고 생각한다네. 그 사람들은 그걸 원해. 나도 여기 오기 전에는 이탈리아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환상이 줄곧 그를 사로잡고 눈을 현혹시켜 그로 하여금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던 모양이다. 현실은 무자비했지만 그는 늘 영혼의 눈으로 낭만적인 도적되며 그림 같은 유적이 가득한 이탈리아를 보았던 것이다. 그가 그린 것은 하나의 이상이었다.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낡아빠진 것임에 틀림없었지만 이상은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한 마음 덕분에 그의 성격은 특이한 매력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더크스트로브가 적어도 내게 단순히 조롱의 대상만은 아니었던 것은 내가
바로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료 화가들은 그의 그림을 두고 경멸감을 감추려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상당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동료들은 그의 돈을 마치 제 돈이나 되듯이 마구 빌려다 썼다. 그는 마음이 너그러웠다. 그래서 궁한 친구들은 우는 소리만 하면 순진하게 믿어버리는 그를 비웃어대면서도 뻔뻔스럽게 그에게서 돈을 빌려다 썼다. 그는 감정에 약한 사람이라 너무 쉽게 마음이 움직이는 바람에 어쩐지 좀 어수룩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의 친절을 받아들이긴 하면서도 고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건 어린애에게서 돈을 빼앗는 것처럼 쉬웠다. 그런 그가 너무 어리석어 경멸감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하기야 손재주를 뽐내는 소매치기라면 보석이 잔뜩 든 핸드백을 택시에 그대로 두고 내리는 얼빠진 여자가 너무 한심해서 분통이 터질 만도 하리라. 하지만 자연의 신이 그라는 인간을 사람들의 놀림감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눈치마저 없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자기를 제물로 삼아 이런저런 장난으로 끊임없이 놀려댈 때마다 그는 늘 괴로워했다. 그러면서도 마치 일부러 그러듯 그는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상처를 입으면서도 워낙 천성에 착해 앙심을 품는 법이 없었다. 그도 독사에 물리는 일이 있으련만 그런 체험도 소용이 없었다. 고통이 가시자마자 또다시 독사를 가슴에 다정히 껴안는 것이었다. 그의 인생은 익살극의 소란스러운 대사로 가득 찬 비극과 같았다. 나만은 그를 비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늘 내게 고마워했다. 내가 귀를 기울여주고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내게 한없이 늘어놓곤 했다. 무엇보다 안쓰러웠던 점은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기괴하다는 것이었다. 사연이 애처로우면 애처로울수록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엉터리 화가이면서도 미술에 대한 감각만은 아주 섬세해서 그와 함께 화랑에 가는 일은 큰 기쁨이었다. 미술에 대한 그의 열정은 진지했고 비평은 날카로웠다. 관심의 폭도 넓었다. 옛 대가들의 작품도 제대로 볼 줄 알았고 현대 화가들에 대해서도 공감할 줄 알았다. 재능 있는 작품을 판별할 줄 알았고 칭찬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만큼 정확한 안목을 가진 사람도 없었던 듯하다. 게다가 그만큼 교육을 많이 받은 화가도 드물었다. 여느 화가들과 달리 그는 다른 예술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많았고 특히 음악과 문학에 대한 조예는 그림에 대한 그의 감시관을 깊고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나같이 젊은 사람에게는 그의 조언과 지도가 그지없이 귀중했다. 로마를 떠난 뒤에도 나는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두 달에 한 번쯤 나는 그가 괴상한 영어로 쓴 장문의 편지를 받곤 했는데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침을 튀기며 손짓 발짓 열심히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르곤 했다. 내가 파리로 오기 얼마 전 그는 어느 영국 여자와 결혼을 했고 지금은 몽마르트의 어떤 스튜디오에 자리 잡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를 보지 못한 지가 4년이 되었고 그의 아내도 물론 만나본 적이 없었다. 이제 화자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가자마자 곧바로 5층의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구했고 또 생활에 필요한 가구들, 중고 가구들을 한 200프랑을 들여서 다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고 친구인 더크 스트로브를 만나러 갑니다. 자,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이제부터 이 더크 스트로브라는 친구,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찰스 스트릭랜드, 그 다음에 여기에 화자인 사람, 그 다음에 더크 스트로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주된 얘기로 이제 전개되기 시작할 겁니다. 사건이 전개되기 앞서서 먼저 더크 스트로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더크 스트로브는 과거에 로마에 있을 때 알고 지냈던 친구입니다. 그렇게 친구인데 그 화가면서 아주 그 보잘것없는
그런 솜씨가 형편없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솜씨가 형편없는 그런 화가인데 다행인 거는 이 형편없는 화가지만은 그래도 그리는 그 그림들이 좀 이렇게 팔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림이라는 건 아주 단순하기 짝이 없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풍경화도 아니고 이건 뭐 인물화도 아니고 뭡니까? 하여간 눈이 더부룩하고 꽃갈 쓴 농부들이며 누더기를 걸친 어떤 장난꾸러기들이며 이런 또 선명한 치마를 입은 여자들이며 이런 것들을 캠퍼스에 빼곡히 그려 넣고 그렇게 하는 아주 대중적인 화가라 할까요? 통속적인 화가라 할까요? 그런 화가인 것 같습니다. 예술성보다는요. 그런 화가인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특성을 여기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리는 그림을 초콜릿 상자의 대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초콜릿 상자에서 장식 그림을 이렇게 넣고 했는데 그 그림들이 굉장히 진부하거나 또는 감상적인 그런 그림을 주로 그리는 화가들을 당시는 인쇄술이 안 되니까 이제 화가들이 아마 초콜릿 상자에 그림을 그렸는가 봐요. 그런 그림의 화가라 해서 초콜릿 상자 화가라고 그렇게 이름되어집니다. 그런 아주 통속적인 그림을 그리기는 하더라도 사람들께 팔리니까 그나마 팔게 되는데 그런 그림들을 파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이 이제 조롱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번 돈들을 가지고 사람들께 조금이라도 어려운 얘기를 한다든지 돈을 좀 빌려달라면 쉽게 돈을 잘 빌려주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만 우는 소리 하면 금방금방 돈 빌려주고 그런데 안다는 거예요. 쟤들이 내게 그렇게 돈 빌려가면서 나를 좀 이렇게 비웃거나 그렇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친구들께 그렇게 돈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거는 어린아이에게 돈을 빼앗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이 표현도 참 재밌지 않나요? 어린아이에게 돈을 빼앗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 이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람들께 그렇게 또 돈 빌려주고 놀림감 당하는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다음 문장을 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끊임없이 상처를 입으면서도 워낙 천성이 착해 앙심을 품는 법이 없었다. 그도 독사에 물리는 일이 있으련만 그런 체험도 소용없었다. 고통이 가시자마자 또다시 독사를 가슴에 다정히 껴안는 것이었다. 이 표현도 참 멋지죠.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 야 역시 참 그 작가의 그 표현 기법이라는 거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독사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의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화자는 이 친구를 당연히 비웃지 않고 이 친구의 얘기를 귀담아 잘 들어주는 그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자주 그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내게 한없이 털어놓곤 했다. 무엇보다도 그 내용들이 귀계했다. 귀계한 일들이 이 친구에게 계속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연이 애처로우면서 애처로울수록 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엉터리 화가 어떻게 보면 엉터리 화가죠. 그렇게 엉터리 화가인데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이 그 작품을 보는 눈이 뛰어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작품을 보는 눈이 뛰어나서 이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아직 인제 찰스 스트릭랜드가 서로 친구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앞으로 보게 되면 찰스 스트릭랜드가 얼마나 뛰어난 화가인가라는 걸 일찌감치 알아본 첫바다 1 등이 덕 스트로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인제 잘 봐 놓으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덕 스트로브는 찰스 스트릭랜드가 친구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든 과거에 로마에 있을 때 알게 돼 가지고 했으니까 파리에 왔으니까 이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 화가들과 달리 그는 다른 예술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많았고 그림만 맹추같이 잘 그리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술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았고 특히 음악과 문학에 대한 조예는 그림에 대한 그의 감시관을 깊고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나같이 젊은 사람에게는 그의 조언과 지도가 그지없이 귀중했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독특한 사람이 지금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로마를 떠난 뒤에도 나는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쭉 이제 커넥션을 갖고 있다가 연결선을 갖고 있다가 파리에 왔는데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파리로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영국 여자와 결혼했고 지금은 몽마르트의 어떤 스튜디오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다고 했다. 그를 보지 못한 지 4년이 지났고 그의 아내도 물론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인물 덕 스트로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덕 스트로브가 이 소설에서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덕 스트로브가 등장했는데 그 외양은 아주 사람이 보잘것없습니다. 좀 뚱뚱한 살집이 있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고 또 어눌하지만 한없이 따뜻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문을 열고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게 외양과 품성을 덕 스트로브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술 세계에 대한 자기는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은 보는 감시관이라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새로움에 대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감시관이 있고 무엇보다도 스트릭랜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꿰뚫어 보고 스트릭랜드를 위험한 새로움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험한 새로움으로서 스트릭랜드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예술보다는 인간의 우선주의입니다. 예술보다는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곧 찰스 스트릭랜드를 보시게 될 텐데 찰스 스트릭랜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찰스 스트릭랜드는 예술이라는 지고의 가치, 이 달, 여기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인간적인 거 이런 것들은 형편없습니다. 아주 형편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여기에 덕 스트로브 같은 경우에는 인간 우선주의의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정반대된 인물을 지시켜 놨. 그러니까 한쪽은 미적 절대주의, 그건 찰스 스트릭랜드죠. 또 여기에 비해서 덕 스트로브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그다음에 정서적, 인간적인 절대주의에 있는 그런 대비로 쫙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달과 육펜스라는 거를 우리가 이 한 사람은 달에 해당된다면은 한 사람은 덕 스트로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육펜스적인 어떤 그런 현실 세계에 대해서 상당한 그걸 갖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소설에서 이 덕 스트로브가 차지하는 위치는 이겁니다. 비록 자신이 예술 세계의 높은 어떤 거를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예술성을 자기가 갖지는 못했지만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더라라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덕크는 자비, 용서, 정의감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인간적 따뜻한 인간성에 대한 상실에 대해서 인간적인 온기의 상실에 대해서 체감될 정도로 자기는 그게 구체적으로 반응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께 대하게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국은 화자는 나는 이 덕 스트로브와 찰스 스트릭랜드 누구를 더욱 존중해야 될까라는 도덕적 프리즘이라 할까요? 이쪽 보면은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참 귀중하고 저쪽은 저쪽 나름대로 굉장히 귀중합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스트로브라는 이름이 네덜란드 가운데에 이 스트로브라는 이름이 뻣뻣한 서투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게 뻣뻣하게 매달리는가 하면은 또는 작품의 미학적인 서투름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은 한 가지가 그 반대에 완고한 도덕적 인물이 스트로브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트로브의 역할은 런던에서 파리로 옮겨온 화자에게 일종의 연결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고, 또 안타까운 일은 비극의 도화선이 인제 여기에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비극의 씨앗을 뿌린다 할까요? 씨앗이 부러지기는 이 사람의 착함이 오히려 비극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결국은 이 소설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아, 그러면 덕후같이 이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런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 돼야 될 건가? 안 그러면은 남의 고통에는 아무 관심 없고 자기가 가진 미술 세계에만, 예술이라는 세계에만 무조건 집착하고 있는 찰스 스트릿 같은 가치관이 더 올바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게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찰스 스트릭랜드에 대해서 일종의 균형을 맞춰 줍니다. 찰스 스트릭랜드가 갖고 있는 이런 냉정함이라든지 비인간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덕 스트로브가 옆에 있으면서 이 작품 가운데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그 일을 했어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천재가 그렇게 단선적으로 '아, 천재가 맞아.' 이렇게 딱 잘라서 판단 못 하도록 해 줍니다. 좋은 인간이면서도 위대한 예술을 못할 수가 있다는, 또 그다음에 반대로 나쁜 인간이면서 위대한 예술을 할 수 있더라는 거. 이런 부분이 이 소설에서 쭉 진행되어지면서 우리께 큰 질문을 던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키워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소설만큼이나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없다. 그렇게 돼서 그런 데 가치를 두시고 보시게 되면은 이 덕 스트로브는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19 장을 보겠습니다. 간다고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스튜디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러 나온 스트로브는 잠시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다음 순간 그는 환성을 지르고는 나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처럼 열렬한 환영을 받고 보니 기분이 썩 좋았다. 난로 옆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던 그의 부인이 내가 들어서자 몸을 일으켰다. 그가 나를 소개했다. "생각 안 나오? 내가 늘 말했잖소." 그렇게 말하고는 이번에는 나를 향해 말했다. "아니, 왜 소식도 없이 왔나? 그래, 언제 왔어? 얼마나 있을 작정인가? 1시간만 빨리 오지 그랬어. 그랬으면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이것저것 정신없이 물어댔다. 그러고는 나를 의자에 앉힌 다음 무슨 쿠션을 두드리듯 내 등을 계속 토닥거리면서 시가며 과자며 포도주를 쉴 새 없이 권하는 것이었다. 그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 했다. 위스키가 없다고 안타까워하다가는 커피를 끓여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뭔가 나에게 해줄 일이 없을까 하고 머리를 쥐어짜기도 하다가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기쁨에 겨운 나머지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기도 했다. "자넨 여전하구만." 나는 그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여전했다. 다리가 짧아 키는 작은데 살은 통통하게 쪘다. 아직 젊었지만 30도 채 못 되었을 것이다. 벌써 머리가 벗어지고 있었다. 얼굴은 공처럼 둥글고 혈색이 썩 좋았다. 살결은 하얗고 뺨과 입술은 붉었다. 눈은 파랗고 역시 둥글었다. 커다란 금태 안경을 썼고 눈썹은 완전한 금발이라 잘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모습은 어쩐지 루벤스의 그림에 나오는 유쾌한 뚱보 상인들을 연상시켰다. 내가 한동안 파리에서 지낼 작정으로 아파트를 얻어놓았다고 하자 그는 왜 자기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몹시나 물었다. 자기가 아파트도 구해주고 가구도 빌려줄 수 있었을 거라고 했다. "정말 돈을 들여 가구를 샀단 말인가?" 하고 그는 물었다. "이사도 도와주었을 거라고 했다." 내가 그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정말 섭섭한 모양이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아내는 잠자코 앉아 양말을 꿰매면서 입가에 조용히 미소를 띤 채 그가 하는 말을 죄다 듣고만 있었다. 그러고 말일세,
보다시피 나 결혼했네. 그는 불쑥 말했다. 어떤가 내 아내? 그는 한바구음을 띠고 아내를 바라보며 콧등의 안경을 밀어 올렸다. 땀 때문에 안경이 줄곧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요, 당신도 참. 스트로브 부인이 웃으면서 거든다. 하여간 굉장하잖나? 이봐, 자네도 말일세. 고연히 시간 끌지 말고 얼른 결혼을 하게. 난 정말이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일세. 저 사람 앉아있는 것 좀 보게나.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 샤르된 그림 말이야. 내가 세상의 미인이란 미인은 다 봤지만 더크 스트로브 부인만한 미인은 아직 못 봤네. 여보, 그만 입 다물고 있지 않으면 나가버릴 거예요. 몽푸티슈. 귀여운 것. 그가 말했다. 남편의 뜨거운 표현이 민망했는지 부인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내게 보냈던 편지에서도 아내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는 지금도 아내에게서 좀처럼 눈을 뗄 줄 몰랐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을까? 이 가엾은 어릿광대 같은 사람이 여인에게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자의 눈에 어려있는 미소에는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수줍어하긴 하지만 그 뒤에는 깊은 애정이 감추어져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사랑의 열병에 걸린 남편이 생각하는 것만큼 매혹적인 미인은 아니었지만 수수한 매력이 있었다. 키가 꽤 컸고 검소하면서도 잘 재단된 회색 옷은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잘 드러내주고 있었다. 의상 디자이너보다 조각가가 더 좋아할 몸매였다. 풍성한 갈색 머리는 수수하게 꾸몄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용모는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지만 괜찮은 편이었다. 눈은 부드러운 잿빛이었다. 미인이 될 뻔했다가 되지 못한 얼굴이랄까. 그러다 보니 예쁜 편도 못 되었다. 하지만 스트로브가 샤르댕을 들먹인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위대한 화가가 불후의 걸작으로 만든 실대모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그 명랑한 주부를 연상시켰던 것이다. 그녀가 소치며 냄비 사이를 조용하게 바삐 움직이면서도 집안일을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수행하고 그럼으로써 그 일들이 마침내 어떤 정신적인 의미까지 띠게 되는 광경이 상상되었다. 영리하다든가 재미있는 여자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는 어딘지 흥미를 끄는 점이 있었다. 묵묵한 태도에 어떤 신비로움마저 없지 않았다. 나는 이 여자가 왜 더크스트로브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영국 여자라고는 했지만 어느 지방 출신이며 어느 계급 출신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결혼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잘 알 수 없었다. 말이 없는 여자였지만 일단 입을 열면 목소리가 듣기 좋았고 이야기하는 태도도 자연스러웠다. 나는 스트로브에게 요즘도 그림을 그리느냐고 물었다. 그림을 그리냐고? 요즘처럼 잘 그려지는 때가 없네. 우리는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손을 들어 이젤 위에 놓여 있는 아직 덜 끝낸 그림 한 장을 가리켰다. 순간 나는 가볍게 놀랐다. 아직도 캉페냐식 옷을 입고 로마 성당의 계단 위에서 쉬고 있는 이탈리아 농부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 이걸 그리고 있단 말인가? 그래. 모델은 여기에서도 로마에서처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그림 참 아름답지 않아요? 스트로브 부인이 말했다. 이 사람은 바보같이 내가 무슨 대단한 화가나 되는 줄 안다니까. 그는 변명하듯 웃었지만 마음속의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아직도 자기 그림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었다. 남의 그림을 논평할 때는 그처럼 정확하고 참신한 비평적 감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그림에 그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진부하고 통속적인 면에 대해서는 왜 그냥 그대로 만족해버리고 마는 것일까? 다른 것도 보여드리지 그래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럴까? 더크스트로브는 친구들로부터 그처럼 놀림을 당하면서도 칭찬을 듣고 싶은 데다 순진하게도 자기 만족에 빠져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는 못 베겼다. 그는 곱슬머리를 한 이탈리아 아이 둘이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는 그림을 꺼내왔다.
어때요? 좋지 않아요? 스트로브 부인이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림 몇 장을 더 보여주었다. 보아하니 그는 로마에서 몇 해를 두고 그렸던 그 진부하면서도 곱게만 보이는 소재들을 파리에서도 여전히 그려댔던 모양이다. 하나같이 이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겉만 그럴싸했다. 하지만 더크 스트로브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고 솔직한 인간도 없었다. 이 모순을 누가 풀어줄 수 있단 말인가? 자, 이제 스트로브의 집에 아파트 초인종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미리 간다고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불쑥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그렇게 찾아갔더니 그 스트로브가 반겨주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금방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다가 다음 순간 그는 환성을 지르더라는 겁니다. 그같이 열렬한 환영을 받고 보니 기분이 썩 좋았다. 난로 옆에 있던 그 바느질을 하고 있던 그 부인도 내가 들어서자 몸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께 얘기했는 내 친구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자께 무슨 왜 소식도 없이 이렇게 왔나? 그래 언제 왔나? 얼마나 있을라 하나? 또 그러고 막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예, 그러면서 포도주며 뭐 집에 있는 거 잔뜩 최대한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위스키며 또 커피 이렇게 해서 집에 있는 걸 그렇게 꺼내서 같이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에게 더 잘해 줄 수 있을까를 골머리를 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면의 미소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마치 기쁨에 겨운 나머지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시며까지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 기뻐하더라. 이 부분도 재밌는 표현이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제 화자가 얘기하는 "자네는 아직도 여전하구먼." 그렇게 하면서 웃습니다. 그런데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스트로브의 외모가 다리는 짤딱막하고 몸은 똥똥하고 예. 그렇게 너무 땅땅하게 살쪘고 아직 30도 안 된 나이지만 벌써 머리는 이렇게 대머리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살결은 또 하얗고 뺨과 입술은 또 붉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마치 공처럼 둥글고 혈색이 썩 좋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안경을 썼고 금태 안경을 썼고 눈썹은 완전한 금발이라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까만색 같아도 금방 쉽게 보이죠. 금발이라서 눈썹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마치 루벤스의 그림에 나오는 유쾌한 뚱보 상인 같이 그렇게 생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파리에 좀 지내려고 그렇게 아파트를 얻어 놓고 그렇게 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구도 중고 가구로 다 드러났다니까 "왜 내게 미리 말하지 않느냐. 내가 가구라도 좀 빌려줄 수 있다든지 또 내가 좀 알아봐 줄 때 또 이사도 내가 도와줬을 텐데 왜 내게 전혀 귀뜸을 안 해 줬느냐." 그렇게 하면서 아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서 섭섭하다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바느질하고 있던 그 아내가 바느질하면서 입가에 웃음을 이렇게 띤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다. 그러고 말일세 "나 결혼했네." 불쑥 어떤가 내 아내가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자랑을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사람이 참 막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은 '순진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어떤가?' 그렇게 인제 아내에 대해서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아내에 대해서 평하라 그러니까 이 화자도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러나?' 그렇게 도로 인제 화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부인도 얘기가 "그러니까요. 당신도 참." 하면서 스트로브 부인이 웃으면서 거둔다. "하여간 굉장하잖나 이봐. 자네도 말일세 공연히 시간 끌지 말고 얼른 결혼을 하게." 아직 화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나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 끌지 말고 결혼을 하라고 인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앉아 있는 거 좀 보게나. 한 폭의 흐름 같지 않나?" 그럼 아내께 폭 빠진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 내가 세상의 미인이란 미인은 다 봤지만 덕스트로브의 부인만한 미인은 아직 못 봤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보고 있다가 "여보 그만 입 다물고 있지 않으면 내가 나가 버릴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그렇게 그 세상의 미인은 다 봤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미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말합니다. "그냥 입 못 다무겠냐고. 그러면 내가 나가 버릴 거예요." 인제 그렇게 하니까 몽뿌띠슈 아이고 귀여운 것. 뿌띠라는 거는 귀여운 예죠. 그래서 몽뿌띠슈 아이고 귀여운 것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뜨거운 아내에 대한 찬사가 나오니까 부인은 얼굴이 빨개졌고 그녀는 사랑의 열병에 걸린 남편이 생각하는 만큼 매혹적인 미인은 아니었다. 예, 그냥 수수한 정도의 매력이 있다는 키가 꽤 컸고 검소하고 잘 재단된 회색옷을 입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더라. 몸매는 의상 디자이너나 조각가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예쁜 몸매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갈색 머리는 수수하게 꾸몄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용모는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괜찮은 편이었다. 그러면 미인이죠 뭐. 예. 어떻든 그렇게 눈은 부드러운 잿빛이었고 미인이 될 뻔하다가 되지 못한 얼굴 그렇게 표현한 이 부분도 재밌죠. 그러나 그 여자는 영리하다든가 재밌다든지 그런 여자같이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지한 태도는 어딘지 흥미를 끄는 점이 있었다. 묵묵한 태도에는 어떤 심부름조차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왜 더크 스트로브와 결혼하게 되는지 궁금했다. 영국의 어느 지방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느 지방의 출신인지 그렇지만은 물어보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트로브에게 묻습니다. "요즘도 아직 그림을 그리나?"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자기 그림을 보여주겠다고 인제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여전히 진부하면서도 곱게만 보이는 소재들을 파리에서도 여전히 거래되는 것 같더라. 하나같이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겉만 그럴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크 스트로브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고 솔직한 인간도 없었다. 이 더크 스트로브를 한 문장으로 딱 얘기를 했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솔직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더크 스트로브. 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문득 이렇게 물었다. 자네 혹시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화가 만나본 적 있나? 아니, 설마 자네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단 말은 아니겠지? 스트로브가 외쳤다. 그 나쁜 사람! 그의 아내가 소리쳤다. 스트로브가 소리내어 웃었다. 마 포브르 쉐리, 이 딱한 사람.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의 두 손에 입을 맞추었다. 이 사람은 그자를 아주 싫어한다네. 자네가 스트릭랜드를 안다니 참 묘한 일이군. 난 막대 먹은 사람들은 싫어요. 스트로브 부인이 말했다. 덕후는 여전히 웃으면서 나에게 연유를 설명해 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말일세. 내가 한 번은 그 사람들을 우리 집에 와서 그림을 좀 봐달라고 했네. 그래, 정말 왔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죄다 보여주었지. 스트로브는 약간 민망한 듯 망설였다. 그가 왜 그때 자기에게 험담이 될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르겠다. 하여간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니 거북한 모양이었다. 그 사람이 내 그림을 보더니 말일세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논평은 그림을 다 보고 나서 하려나 보다 생각했지. 그래서 그림을 다 보여주고 나서 내가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했네. 그랬더니 뭘 했는지 아나? 자기는 돈 20프랑을 빌리러 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돈을 빌려줬죠. 그의 아내가 분하다는 듯이 말했다. 기가 막히더라고. 하지만 거절하고 싶진 않았어. 그 사람 돈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끄덕하더니 고마워이 하고는 나가버리지 않겠나? 덩크스트로브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처럼 둥글고 어리숙한 얼굴에 기가 막혔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과간이었는지 나는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다. 그림이 형편없다고 평했다면 상관없었을 거야. 그런데 말일세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 한마디도. 그런데 여보, 당신은 뭐가 좋다고 자꾸 그 얘기를 꺼내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스트릭랜드의 무례한 행동에 분개하기보다 이 네덜란드인이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꼴에 더 재미있어 한다는 점이었다. 난 이제 그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스트로브 부인이 말했다. 스트로브는 빙긋 웃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벌써 다 잊어버리고 기분이 좋아진 것이다. 그래도 그 사람이 훌륭한 화가인 건 틀림없어. 아주 대단한 화가요. 스틱랜드가 말인가요? 나는 놀라 소리쳤다.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가 보네. 수염이 붉고 키가 커다란 사람일세. 이름은 찰스 스틱랜드이고 영국인이네. 내가 아는 사람은 수염을 기르지 않았는데 허기야 수염을 길렀다면 붉은 수염일 거야. 내가 말하는 사람을 그림을 그린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네. 그럼 맞아. 아주 대단한 화가일세. 그럴 리가. 내 말이 틀린 적 있던가? 그가 물었다. 그 사람 정말 천재일세. 확실해. 지금부터 100년 후의 말일세. 사람들이 자네나 나를 조금이라도 기억해 준다면 그건 전적으로 찰스 스트릭랜드와 알고 지낸 덕분일 걸세.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적잖은 흥분을 느꼈다. 문득 그와 마지막으로 만나 얘기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딜 가면 그 사람 그림을 볼 수 있나? 내가 물었다. 좀 성공했나? 지금 어디 살고 있지? 성공은 무슨 성공. 그림은 한 장도 못 팔았을 걸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다 웃을걸. 하지만 난 그 사람이 위대한 화가라는 걸 알아.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만에도 비웃었잖아. 코로는 그림을 한 장도 팔지 못했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나만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는 알고 있으니 원하면 데려다 주겠네. 매일 저녁 7시면 클리시 거리에 카페에 나오니까 괜찮다면 내일 가보세. 그 사람이 날 만나고 싶어 할진 모르겠군. 나를 보면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생각날지 모르니까. 아무튼 가보기로 하세. 혹시 그 사람 그림을 보게 될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어.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하거든. 대신 내가 아는 화상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두세 장 정도 가지고 있지. 하지만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돼. 자넨 봐도 모를 테니까. 내가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해 줘야지. 여보, 당신 정말 못 참겠어요. 스토브 부인이 끼어들었다. 그 사람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도 어떻게 그 사람 그림을 그렇게 좋게 말해요? 그러고는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양반 그림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스틱랜드 그림을 사라고 권한다니까요. 가져와서 꼭 보여주겠다고 우긴다고요. 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나는 웃으면서 물어보았다. 망측했어요. 아니야, 여보. 당신은 몰라요. 뭘요? 당신네 네덜란드 사람들도 당신에게 잔뜩 성을 냈잖아요. 당신의 자기네를 놀린다고 생각했다고요. 더크스트로브는 안경을 벗어들고 안경알을 닦았다. 상기된 얼굴이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름다움이 해변가 조약돌처럼 그냥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무심한 행인이 아무 생각 없이 주워갈 수 있도록 아름다움이란 예술가가 온갖 영혼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이 세상의 혼돈에서 만들어내는 경이롭고 신비한 것이요. 그리고 예술가가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아무나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야. 그것을 알아보자면 예술가가 겪은 과정을 똑같이 겪어보아야 해요. 예술가가 들려주는 건 하나의 멜로디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서 다시 들을 수 있으려면 지식과 감수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럼 난 왜 당신 그림이 늘 아름답게 느껴지죠? 난 처음 본 순간부터 감탄스럽던데. 스트로브의 입술이 약간 떨렸다. 그만 들어가 자요, 여보. 나는 이분과 산보나 좀 하고 돌아오겠어. 그렇게 스트로브의 그림을 보고 있다가 이 화자가 묻습니다. 자네 혹시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화가를 만나본 적이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니 설마 자네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단 말은 아니겠지? 그런 놀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아내가 또 불쑥합니다. 그 나쁜 사람 하면서 아내가 불쑥 소리 지릅니다. 그럴 때면 스트로브가 또 하는 얘기 한번 보시죠. 이 딱한 사람,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의 두 손에 입을 맞추어. 이 사람은 그 자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자네가 스트릭랜드를 안다니까 참 묘한 일이군. 이렇게 되면서 스트로브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난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은 싫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덕후는 여전히 웃으면서 나에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한 번은 찰스 스트릭랜드가 이 집에 왔다는 겁니다. 와서
여전히 이제 그림도 보여주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아주 존경하는 예술가, 아직까지 전혀 알려져 있지만은 스트로보가 봤을 때는 상당한 예술가라고 보는 어떤 그런 사람이 왔으니까 잔뜩 보여줬는데 그림을 다 보여주고는 한마디도 그림이 어떻다는 논평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돈 20프랑 빌려달라는 얘기가 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보고 아내는 아니 무시해도 저렇게 무시할 수 있나. 그렇게 해서 보세요. 기가 막히더군. 하지만 거절하고는 싶지 않았어. 그 사람 돈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끄덕하더니 고마우이 하고 나가버렸. 그렇게 그 재밌죠. 그래서 덕 스트로브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처럼 둥글고 어리숙한 얼굴에 기가 막혔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가가는지 나는 웃음을 참기 힘들었다.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되지니까 그 아내가 그런데 여보 당신은 뭐가 좋다고 자꾸 그 얘기를 꺼내요? 얘기도 듣기 싫다는 거죠. 찰스 스트릭랜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얘기합니다. 난 이제 그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 승것이 웃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트로브가 얘기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스트로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훌륭한 화가인 건 틀림없어. 아주 대단한 화가예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스트릭랜드가 말입니까? 그러면서 깜짝 놀랐으면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가 보네. 그런가 하면 대단한 화가라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그렇게 됐어.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가? 이제 그 얘기합니다. 수염이 붉고 키가 크다는 사람일세. 이름은 찰스 스트릭랜드 영국인이네. 그렇게 돼. 내가 아는 사람은 수염은 기르지 않는데 하기야 수염을 길렀다면은 붉은 수염일 거야. 그때는 이제 수염을 안 길렀습니다. 수염을 기르면 아마 붉은 수염일 거야. 내가 말하는 사람을 그림을 그는 지 5년밖에 안 됐다네. 그러니까 또 맞는 부분도 있죠. 예, 그렇게 되어지. 그럼 맞아. 대단한 화가일세. 이제 그럴 리가?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죠. 깜짝 놀랐죠. 5년 만에 이렇게 대단한 화가라고 그러니 한편으로는 적잖은 흥분도 느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딜 가면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물어봅니다. 좀 성공은 했나? 지금 어디에 사나? 그렇게 물어봤더니만 성공은 무슨 성공? 그림은 한 장도 못 팔았네. 그림은 한 장도 못 판 작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그림을 한 장도 못 판 사람은 마네나 코로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그림 한 장도 살아있을 때 못 판 사람들 아닌가.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내게 돈을 20프랑 빌리러 왔는데 기가 막히더구만.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어. 그 사람 돈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끄덕하더니 그렇게 고마워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려면 클래시 거리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자주 나오니까 거기에 카페에 가서 만날 수 있어. 내일 저녁에 그러면 나가볼까? 그렇게. 그러면서 화자는 묻습니다. 혹시 가면은 그 사람 그림을 볼 수 있을까? 이제 워낙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안 보여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화상이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 두세 장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뒀는데 또 곧 이어가지고 그 그림을 도로 회수해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안 판다고. 그러니 어떻게 그림을 볼 수 없을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스트로브의 그 그림을 사러 오게 되면은 찰스 스트릭랜드 그림이 좋은 게 있으니까 가서 보라고 그렇게 소개하더라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봐서는 속 터지죠. 그러니까 이 화자가 부인께 묻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부인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망측해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스트로브가 그럽니다. 여보, 당신은 몰라서 그래요. 이제 그렇게. 뭘요? 당신네 네덜란드 사람들도 당신한테 잔뜩 성을 냈잖아요. 당신이 자기네를 놀린다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런 보고 와서 잔뜩 성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 보시죠. 아주 그 보석 같은 문장이 또 나옵니다. 당신은 그 스트로브가 이 안경을 이렇게 벗어들고 안경알을 닦고 상기된 표정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름다움이 해변가 조약돌처럼 그냥 놓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심한 행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움이란 예술가가 온갖 영혼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이 세상의 혼돈에서 만들어내는 경이롭고 신비한 것이요. 그리고 예술가가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아무나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야. 그것을 알아보자면 예술가가 겪은 과정을 똑같이 겪어보아야 해요. 예술가가 들려주는 건 하나의 멜로디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지식과 감수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그 예술에 대해서 한 수준 있는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왔죠. 그렇게 하니까 그 아내가 이 얘기합니다. 그럼 난 왜 당신 그림이 늘 아름답게 느껴지죠? 난 처음 본 순간부터 감탄스럽던데 그렇게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스트로브가 입술이 약간 떨리더니만은 얘기가 그만 들어가 자요. 여보 나는 이분과 산보나 좀 하고 오겠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로브가 이제 나타나서 이 스트로브가 전개 과정 속에서의 또 다른 일들이 찰스 스트릭랜드와의 이제 벌어지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스트로브의 인간성이 어떠했는가? 아주 따뜻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행동이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 스트로브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할 테고요. 이 부분이 다음에 찰스 스트릭랜드가 하는 방법과 크게 아까도 말한 대조된다 했죠. 이 대조되면서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게 어떻게 서로 변주된다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또 한번 기대하시면 아주 재밌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